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 또 김한진 박사님 나와 계시죠? 2024년 경제 전망과 시사점 요거를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운 분위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저희 그 회사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얼마 전에 모신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에. 네. 그때와 근데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달라졌단 말이죠. 금리 전망도 또 다르고. 그렇죠. 좀 그 사이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받으십시오. 어떻게 복 많이 받는 새해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매년 복이죠. 뭐. 이게 이제 경제에 오르신 분들의 그래야겠다. 매년 복입니까? 아니요. 뭐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것도 복이고 네. 우려했는데 조금 덜 떨어지면 그것도 복이고. 근데 뭐 그동안 수십 년간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 네, 그러니까 그 복 받은 거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은 작년에도 박스권으로 봤는데요. 주식시장은 경제는 뭐 그냥 뭐 약간 그냥 그저 그렇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좀 변화가 안 보여요.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그래서 뭐 매크로보다는 역시 섹터 잘 고르고 뭐 종목 잘 찍어서 역시나 쉽지 않은 환경. 네, 지혜롭게 투자하시면 올해도 저는 뭐 모르긴 몰라도 매크로 환경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되는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한 자릿수 연초 대비 연말 뭐 한 자릿수 주가 상승률은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처럼 뭐 두 자릿수는 아니라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다 준비를 해오셔서 네. 요거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연초고 또 오랜만에 또 퇴근길에 나와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첫 번째는 뭐 경기 상황, 그래도 뭐 이코노미스트니까 명색이 경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썸머리를 뭐 첫 페이지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요것만 들으시고 나가셔도 요 캡처해놓고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꼭 보세요. 네, 경기는 조금 밋밋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물가가 조금 높게 과거 평균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한 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미국은 가벼운 경기 위축에 그칠 것 같고 두 번째는 올해 경제 전망이 틀린다면 뭐 때문에 틀릴까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아마 연준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뭐 연준도 두고 봐야 이제 지켜봐야 아는 거고 누구도 모르는 건데 아마 신용 경색이 너무 커지면 경기도 위축되고 금리 인하폭도 조금 더 커질 거고요. 그게 우려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면 신용 경색이 크지 않다면 뭐 좀 가볍게 경기도 그렇게 뭐 크게 충격을 안 받고 연준도 따라서 이제 금리를 그렇게 시장 기대보다는 적게 내릴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식시장 측면에서 매크로 아이디어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중 한 두 번의 고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의 고비를 잘 넘기면 나머지는 순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두 번은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장과 지금 연준이 뭐 아직은 괴리가 좀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폭에 대해서. 시장은 한 6번 정도 인하를 보고 있고 연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이게 좁혀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3월이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3월에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연준이 내려버리느냐 깜빡이 켜고 5월이나 6월에 내리고 연중 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하에 조심스러운 인하 스케줄로 간다. 이러면 시장 기대하고 지금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좁혀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죠. 2, 3월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그 신용 경색이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하반기에 조금 좀 더 붉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반기는 장 없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올해 경제를 예측하는데 가장 까다롭고
틀릴 가능성이 높은 변수가 신용 경색이니까 그걸 보면서 판단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혹시 그러면 박사님 그 네. 신용 경색이 일어났을 때 그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할 거라고 보세요? 신용 경색은 뭐 여러 가지로 출발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조상 신용 경색이 일어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은 조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위축돼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용 경색이 뭐 조금씩 스노우볼링 되듯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뭐 이은행 저은행 뭐 사실 작년 3월에 SBB 사태 같은 경우를 연준이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신용 경색은 그렇게 오는 거죠. 금융 시장에 약간의 노이즈, 처음에는 노이즈로 출발했다가 그 노이즈가 뭐 큰 거를 한 사고를 터트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눈덩이처럼 커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도 부채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부채를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지금 높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금리가 내려갈 건데 왜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네. 이게 좀 착시가 있습니다. 오.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그 작년 11월에 OECD가 전망한 건데 OECD가 한 38개 국가 되거든요. 올해 성장률을 1.4로 보고 2013년에서 19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까지의 성장률이 평균 2.3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은 과거 한 7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7년간의 평균을 회복을 못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뭐 지금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2.4를 보고 있고요. 세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네네. OECD는 2.7로 보는데 이것도 뭐 이 38개 대상 국가인 OECD의 성장률도 뭐 1.4가 아니라 1.5, 1.6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분위기다. 네. 이제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CPI인데요. CPI는 이 38개 국가 평균이 5.3이에요. 올해 전망이. 5.3. 이게 뭐 5.0이 될 수도 있고 4.9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서 19년 평균이 1.6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7.4예요. 그러니까 작년 7.4에서 5.3이니까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올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나 다 내려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성장률은 조금 낮아지는 반면에 물가는 오히려 과거 평균보다는 살짝 높게 살짝이 아니죠 사실 5.3이면 매우 높게 형성이 그렇죠. 돼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올해 거시경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신용경색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조금 아직은 덩그러니 위에 달려 있는 거죠. 하늘의 공중에 이게 달려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뭐 한 3.5%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데 4% 언저리에서 올해 유지가 될 걸로 보는데 3.5% 가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기가 연착륙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노동 수급이 그렇게 완전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임금 상승률이 뭐 4.0 했는데 한 임금 상승률이 2.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이게 조금 인플레이션의 그 압력이 굉장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금리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어제 뭐 빌 그로스도 그 트위터에 X에 이제 그런 트위터를 띄웠는데 네. 빌 그로스가 작년에 잘 맞췄잖아요. 4.7, 4.8일 때 채권 사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좀 들은 편도 있는데
단기 금리가 저는 뭐 장기적으로 한 3.5 정도까지는 지금보다 한 200bp 내려간다고 보고 기간 프리미엄이 0.75에서 한 1.0 사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채권 공급이 여전히 많고 재정 지출도 지금 2010년대보다는 거의 2배거든요. GDP 대비. 그래서 적자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올해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 이어서.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도 뭐 0.5에서 한 1.0. 단기 금리는 뭐 장기적으로 한 3.5. 앞으로 한 200bp 내릴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게 좀 이 4%에서 크게 아래로 하향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나마 올해는 성장률이 미국이 한 1.5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4% 정도에 있는 거지. 만약에 내년도 성장률이 2%에 가깝게 움직이면 올 하반기는 다시 4.5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채는 많이 쌓여 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는 내린 게 아니다. 네.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이론적인 장기 금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채권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해지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이게 미국 제 10년물에서 3개월물 트레저리 비를 뺀 건데 이게 올라갈 때 그 음영돼 있는 부분이 그 미국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네. 올해는 다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네. 2번 내릴지 3번 내릴지 6번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단기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장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가 플러스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신용 경색이 안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장기 금리가 준거 금리가 돼서 준거 금리 플러스 신용 스프레드가 붙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경기가 약간 위축된다며요. 그러면 돈이 잘 안 돌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 시장에서 약간 뻑뻑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은행들도 몸살이고 대출에.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도 회사채 다운그레이드 하는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기업이 상향 기업보다는 많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채금리 기준이 되는 안전자산 금리가 크게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높게 붙으면 그게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가. 네.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때 왜 소비자의 신용 연체율이 올라가죠? 항상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1990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은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 그 다음에 장기 금리가 크게 안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 그런 상태에서 캐시플로우가 조금 안 좋은 기업이나 국가나 가게에 조금 신용적인 문제가 생기는. 근데 그게 이제 왕창 생기면 시스템 리스크로 주가가 다 완전히 빠지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다. 어느 정도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건 연준도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연준이 올해 대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박사님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플로우나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설명들이 전 작년 이맘때도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금리는 우리들의 예상대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뭐 경기는 어느 정도 물론 특정 업종이 끌고 간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침체는 이렇게 좀 미뤄졌는데 올해는 그게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그러면 판단을 하시는 거세요?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안 터지고 뭐 올해는 끌고 가고 돌려막고
우리나라 PF 문제만 해도 뭐 어떻게 그냥 우격다짐으로 꾸역꾸역 이렇게 크게 안 터지면서 위험을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작년 이맘때쯤이랑은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요. 작년은 오히려 그 올해 경제를 되게 나쁘게 봤잖아요. 네. 연준도 재작년 12월 FOMC에서 작년 경제 성장률을 0.5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들어서니까 0.5에서 계속 올렸거든요. 네. 2.5까지. 그런 정도로 재작년 이맘때쯤 혹은 작년 연초 1년 전의 상황은 연간 매크로 상황을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실제로는 좋게 전개가 됐고요. 네네. 뭐 지금도 모르죠.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컨센서스라든지 지금 각 기관들의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만 할 때, 그러니까 내리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매크로 여건이 약간 그래도 약간 경기가 뭐 약간 식을 때 그렇게 사람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올해를. 하지만 연착륙이다. 식는 게 마일드하게 식는다. 이렇게 다만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1년간 또 부채는 또 쌓였잖아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PF만 해도 네. 1년 전보다 또 쌓였잖아요. 부실 PF는 더 증가했고 이게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조금 비슷하다라는 거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부터 이런 게 이제는 막다가 더 이상 못 막으니까 약한 고리부터 이렇게 삐죽삐죽 위험인들이 그렇죠. 이제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네. 그런 게 지금 감지되고 있고 그게 이제 은행들의 대출 태도만 봐도 분기별로 연준이 발표하잖아요. 네. 굉장히 타이트해졌어요. 그리고 신평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용 등급 조정도 다운그레이드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연체율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는 오고 있어. 크레딧 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1년 전 상황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좀 버텨주면서 금리 인하를 좀 뒤로 늘리고 딜레이가 되고 천천히 금리가 떨어지는 게 시장한테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신용 경색이 하나 빵 터져가지고 딱딱딱딱 금리를 빨리 내려주는 게 좋은 겁니까? 그 나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양하고 싶죠. 근데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계속 밀리고 6번 한다 그랬는데 3번 하고 이러면 이것도 또 안 좋잖아요. 대신에 큰 문제가 안 터지는 거죠. 신용시장에서도 큰 크레딧 크런치가 안 일어나고 경기도 정말 마일드하게 예쁘게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약간 골든 패스 약간 적절한 상태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올해 좀 베스트한 것 같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갑자기 3월에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뭔가가 큰 문제가 터져서 나쁜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거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3월부터 내려. 그리고 허겁지겁 5월, 7월 계속 내려. 이거는 뭐 있는 거죠. 작년에 SBB 같은 사태가 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 노동시장이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0.4, YOY 4.0,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직도 300만 건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아직 3.99, 기업의 구인 건수가 870만 건이고 과거에는 500만 건 정도 돼야 500만 건 정도가 경기가 피크일 때 500만 건, 600만 건이었어요. 네. 기업들이 구인 건수가. 근데 지금은 떨어져서 870이야. 실업자당 빈 일자리가 아직도 1.4개야. 이런 상태에서 연속해서 라이브 미팅으로 금리를 FOMC 열릴 때마다 금리를 파박파박 올해 6번 내린다? 이거는
정말 미친 거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시장이 연준의 유동성 포퓰리즘을 조금 약간 조롱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야,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내려. 뭐 막말로 말씀드리면 방송을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소설을 쓰자면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 네네. 보이지 않는 손이 야, 연준 보고 너희들 그렇게 시장 그렇게 예측 경제 예측 그렇게 잘한 거 아니잖아. 그동안 뭐 계속 헤매더만 내가 볼 때는 적은 게 좋은 거야. 올해 선거도 있고 그래. 올해 미리 조금 침체 오기 전에 인하해. 그게 네. 신상에 좋을 걸? 라고 윽박 지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연준의 행보가 나왔을 때도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막 경기 전망한다고 했을 때 야 지금 이런 물가 못 잡아 경기 침체 와야 물가 잡히면서 그때 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아니라는 거니까. 근데 또 설명을 듣다 보면 박사님 뉘앙스에서는 그런 위험들이 물론 지난해는 잘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 미루고 덮고 급하게 해결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언제 터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네. 거고 이게 올해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의 문제라기보다 내재돼 있는 위험이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맞습니다. 내재돼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시스템을 뒤흔들 정도의 위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뭐 터뜨릴 건 터뜨리고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래 특히 금융시장의 중심이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터질 일은 없어 보인다. 네. 워낙 연준이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그리고 또 금리를 내릴 버퍼도 있고 네. 문제가 뭐 하나 터지면 아마 금리를 뭐 굉장히 빠르게 내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하고 BTFP 프로그램도 이제 3월 10일인가요? 이제 끝나는데 뭐 그런 게 터지면 뭐 다시 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단이 많습니다 연준은. 근데 아직도 시장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네. 그거 컨트롤이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댈러스 여는 총재인가요? 로리 로건이 그 전미경제학회에서 지금 영레포가 2조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까지 줄었으니 QT 테이퍼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 사실은 뉴욕 여는 부총재를 10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귀담아 들었죠. 그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그럴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어쨌든 과잉 유동성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줄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또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좀 불필요한 그러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QT 테이퍼링을 하자. 그래야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럴 듯이 연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아마 촘촘히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뭐 리스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우리는 지금 뭐 국장도 같이 또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저 미국 신용경색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뭐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리스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통화 정책도 독립적이지 않지만 경제도 네.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작년에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했듯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IT 경기나 반도체 경기도 조금 뭐 미국에 조금 연동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내수가 주춤이 아니죠. 내수가 냉각돼 있는 상태에서 수출에 그래도 기대서 먹고 살아야 되는 한 해인데 네. 문제는 앞서 뭐 이렇게 유학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중장기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올해가 원년일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중국은 3 내지 4% 성장으로 들어가는 올해가 그 원년이고요. 네.
4% 찍겠죠. 뭐 마사지에서 4.3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버거운 경제 구조로 들어가는 올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는 안타깝지만 그런 원년이 아닐까. 그러니까 구조적 내수 불안과 수출의 편중성, 섹터의 편중성, 또 국가의 편중성 이런 것들이 조금 민낯이 드러나는 좀 저는 한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좀 우울하게 봅니다. 그러면 탈출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이대로 가면 탈출구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죠. 정신을 어떻게 차? 정부부터. 아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은 뭐 지네 뭐 IRA라 그래가지고 네. 자국에다 공장 지어야 뭐 기술 빼가 뭐 공장 빼가 사람 빼가 다 빼가. 그러고 뭐 중국은 뭐 중국한테 뭐 팔려 그러면 팔지 말라 그러고. 산업 구조 전체를 정말 대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네. 혁신 산업으로. 근데 그 얘기도 사실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끝이 없기도 할 뿐더러 약간은 할 말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었을 때 약간 그렇게 한탄 반 걱정 반 그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박사님 근데 저 여기서 지금 이거 듣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건 없을까? 좋은 약간 거. 계속 우울한 좋은 얘기 것만 믿음 구석. 보니까. 네, 연초부터 죄송해요. 근데 저는 오늘 나쁜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주식시장은 하방이 조금 보장돼 있는 한 해가 아닐까. 네, 그래서 약간 보험이 들어있는 한 해. 그건 좋네요. 네, 만약에 경기가 약하고 뭐 문제가 무슨 신용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슈어런스 컷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요. 아까 뭐 한국 경제 질문하셨지만 저는 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라는 게 전 세계에는 물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이유는 매우 이기적인 산업 정책, 온쇼링 정책,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와서 투자해라. 네네. 일자리 빼앗는 정책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경제가 올해 연착륙한다라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인 일. 그럼요.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0%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주가 오르겠습니까? 외국인들부터 먼저 팔고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식시장이 그렇게 하방은 조금 저지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고 2,400에서 뭐 그냥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2,800 정도 코스피 밴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증권사들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시지만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온건한 둔화, 경기에 대한 버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뭐 금융 컨디션 막 그 엄살 부리는데 이게 지금 높을수록 숫자가 좋은 거거든요.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뭐 매 회의 때마다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계저축 많이 줄었습니다. 초과저축. 하지만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아직도 8%거든요. 지금 2026년까지 이렇게 내려가지만 팬데믹 때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으면 미국 가계에 아직도 돈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짓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 어부지리 누리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구조물 투자고 이게 제조업 구조물 투자인데 소위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의 QOQ 연율이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차트.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게 제조업 부문이 지금 미국이 살아나고 있다. 이야. 네. 제조업과 관련된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익이 물론 이제 경기가 꼬꾸라지면 이게 허구이겠죠. 하지만 지금 S&P 500 기업의 주당 영업이익인데요. 이게 빨간색 선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포워드 수치입니다. 이거를 52주 이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린 건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야데니 리서치에서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전체 EPS를 올해 그래도 한 9% 증가 이렇게 보잖아요. 조금 떨어지더라도 한 8%, 뭐 7% 되더라도 괜찮은 거거든요. 1.5%의 성장, GDP 성장에 한 10%에 가까운 EPS 그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하방이 S&P가 4,700에서 4,400 밑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만약에 올해 진짜 이렇게 전개된다 그러면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크로보다도 미국 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경기에 약간 비해서. 그 업종이나 산업에 좋게 말하면 주도를 해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편중된 감도 맞습니다. 맞습니까? 매우 편중됐죠. 네. M7이 전체 시장 이익의 20%를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구조물 투자 늘어난 것도 제일 먼저 드는 건 반도체 공장인가? 반도체 전기차 그 이차 생각부터 전지죠. 드니까.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식으면 경기가 뭐 애플이라 할지 테슬라라 할지 뭐 영업이익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많은 그 기술주 기업들이 약하게 네. 나오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용 경색도 하반기에 조금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또 중국 경기도 버티다가 조금 더 식어가는 게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고 상반기에 막 금리도 내리고 이번 달에 이제 금리 내릴 텐데 중국도 이런 게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조금 미미한 그렇게 실망으로 돌아가는 게 하반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에 많이 주가가 달리면 하반기에는 좀 조정을 볼 수 있겠구나. 하반기가 좀 매크로 환경 쪽에서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내일 또 CPI 네. 저녁에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뭐 박사님이 예측하시는 결과와 또 시장의 영향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네, 예상대로 나오겠죠. 뭐 1월 9일자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바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네. 12월 수치가 3.3, 33. 네, 그다음에 3.9 근원은 네. 그러니까 뭐 근원이 지난달이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9 정도면 뭐 그렇고 그리고 1월은 아직 멀었지만 3.8 근원이 그러니까 근원이 천천히 떨어지는 걸로 클리브랜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헤드라인은 유가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번 달은 좀 많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12월은 1월은 조금 2.9대로 이제 3%를 완전히 하회하는 걸로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클리브랜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 컨센서스 시장이 보는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크게 서프라이즈도 네, 쇼크도 없는. 네, 네, 그럼 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그러려니? 뭐 그것보다는 연준 인사들에 따라서 뭐 주가가 좀 춤을 추겠죠. 요즘에 영향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로리 로건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 비둘기 대명사이신 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발언하셨죠. 네. 3분기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시장을 조금 약간 냉각시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믿을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럴 그렇죠. 정도로 좀 얇고 왔다 갔다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경제 전망과 시사점. 경기는 밋밋하다. 가장 큰 변수는 신용 경색이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기대감 너무 크다. 3번 정도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 뭐 주식으로 봤을 때도 뭐 미국도 좀 하방 쪽은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매크로 이슈 있을 때마다 항상 나와 주시니까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